오늘은 짧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지방 금융기관 교육이 있어가지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 다 올랐는데 오른 정도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꼬리는 약간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뭐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 중에 유가가 세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이 천연가스 가격은 올랐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추세적으로 반등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제 끝물을 타는 게 아니냐 가격 상승 탄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 우리나라 1% 넘게 올랐죠. 중국이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월스트리트 그 기사 보면 인베스트마크 올라온 기사 보면 이게 이제 기업 이익 때문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 보면 이 전문가하고 의견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전문가 얘기하셨는데 더 많은 리스크가 다운사이드 쪽에 있다는 거죠. 페드의 결정에 앞서서 그리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가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거나 일자리를 안 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인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보다는 눈치 보기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MI 지수가 나왔는데 어제 유로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반영을 잘했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상대적 PMI 지수가.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여기 잘 방어하고 있죠.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카이신 제조업 지수가 나왔었는데 일요일날 상대적으로 그래도 반등을 했죠. 그래도 중국은 본토 PMI 지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무게감을 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전력난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사그라지거나 당장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좀 전력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예의주시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이제 상해 주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지금 5일간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 넘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일간 동향을 보면 이렇게 아랫단으로 일단 바닥을 버티고 있긴 한데 아랫단으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걸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직 헝다그룹과 관련된 게 끝난 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비즈에 보면 기사를 한번 볼까요? 헝다그룹 말고 이제 하이난항공 지난번에 파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데 이거 이용성 기자께서 11월 2일자로 올린 기사입니다. 조선비즈고요. 부채를 끌어들여 해외 자산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다 경영난에 빠진 중국의 대형 민영기업 하이난항공 그룹이 파산 구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승인으로. 그래서 이거 공중분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총부채 있는데 하이난그룹은 항공, 공항, 그 다음에 금융, 기타 사업 4개 별도로 분리해서 찢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헝다그룹 있죠. 헝다그룹 관련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파산에 몰리면 그 파산에서 기업을 분해해서 그것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각각 찢어서 살리는 혹은 버릴 건 버리는 그리고 파산 과정 중에서 부채 조정도 할 수 있겠죠. 채권 투자자들의 혹은 해당 기업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보호하지 않고 파산 이후에 기업들만 골라서 보호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뭐 파산이 연쇄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큰 기업은 이런 형태가 되지만 그 소형 기업 같은 소형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커버하거나 민영기관에서 다른 쪽에서 인수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그냥 놔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 관련된 사업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이제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보면 여기 이제 마지막 기사를 보면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위기에 빠진 민영기업의 국영기업 주도 민관 자본 컨소시엄 민관 그래서 최대 가전제품 판매 회사인 수닝이 위기에 빠지자 장수성 정부는 지난 7월 국유기업인 화타이 증권과 알리바바 계열사 바오타이, 샤오미, 하이얼, 메이디, TCL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민간 장수성 신유통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구제에 나섰다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접근해서 구조조정을 할 건데 큰 대마 같은 경우에는 파산 이후에 받아들여서 기존에 있는 소유권은 기존에 그 기업을 운영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다 그들한테 넘겨버리고 그리고 기업만 커버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헝다는 파산이 될 것 같고 파산된 뒤에 찢어지는 그 각 기업이 분리되는 것들을 겪게 될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가 반등했었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가 반등했는데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CCI가 있거든요. 이건 소비자 심리지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밑으로 세게 내리 꽂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발표가 녹록잖아요. 이 움직임이 참.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그 IBDTIPP라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 심리지수 중에 하나거든요. 얘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11월 2일자 어제 발표한 거가. 그리고 이거는 미시건 대학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이건 이미 발표한 건데 여기 보시면 다 내려왔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여건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대 심리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가 올라간 거 말고 다른 심리 지수 쪽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의 그 재정 상황, 금융 상황이 어떠냐 이런 상황을 물어본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 게 뭐냐면 약간 좀 나빠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야 이거 아주 많이 나빠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 영역이. 그러니까 가계 상황이 지금 꼭 그렇게 좋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 소비 심리에 대해서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예만 보고 좋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중소기업자들의 그 심리 지수거든요. 비즈니스 옵티미즘인데 얘도 보시면 아직 이제 11월 달 치는 발표가 안 나왔는데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업 실적 발표로 계속 주식시장이 3분기 실적 발표로 좋긴 한데 과연 4분기 실적이 3분기만큼 그렇게 좋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 기대치를 반영하는 거죠. 그 부분 하나하고 결과적으로 끝나지 않은 이 연준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당장 일어나는 상황으로 짧게 반영이 될 거고 4분기의 기업 실적과 관련된 거는 뭐 내년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 연준에서 발표가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의 조정의 마지막이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보여드린 차트인데 이 차트 잘 보시면 그 이게 언제냐면 2014년도 요때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요때입니다. 처음에 막 테이퍼링 한다는 둥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조정을 받았는데 한 42일 조정받고 아래로는 7%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고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이 전고점 돌파하는데 42일 걸렸거든요. 우리가 요번에 9월 3일 날로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10월 3일 한 달 지났고 지금 11월 3일 2달 딱 지났습니다. 60일 지났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하락폭이 S&P 500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5% 정도 더 올라갔어요. 이 고점 뚫고 5, 6번 6% 정도 더 올라갔죠. 그다음에 정점을 찍고 2015년 12월 달 그러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게 내려왔는데 그게 그 하락폭이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한 14%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얘가 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더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올라간다고 해서 그 조정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향후에 계속 예전에도 그 IT 버블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리 때도 그랬고 실제로 조정이 끝났다고 인지해야 되는 건 최초로 그 연준이 기준금리 실제로 인상한 때 금리 인상을 최초로 한 때 이유가 그 얘기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2022년도 내년 겨울께를 얘기하고 있죠. 최초 금리 인상을.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 나오는 거는 사실 테이퍼링보다는 저는 점도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이퍼링 그 매수 규모를 줄이는 그것보다 점도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베팅을 하는지 연준 인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골드만삭스 얘기 드렸죠. 내년에 2번 할 수도 있다라고 예시하는. 2번 할 수 있다라고 예시하는 것보다 점도표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이슈가 한 번이든 2번이든 나오면 그게 이제 시장의 여파를 강하게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의 방향성은 아직은 결정난 게 아니고요. 연준의 의사록에 계속 모니터링의 강도를 둬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쪽인 것 같아요. 하나 더는 중국 쪽의 시장 반응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